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다만 테이퍼링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면서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1% 오른 15,75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1% 하락한 반면 나스닥 지수는 0.0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 정책을 조기 축소할 것이란 우려의 탓에 하락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0.96% 내린 것을 비롯해 독일과 프랑스 증시도 각각 0.66%,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1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에 비해 0.1% 하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직전월 0.2% 하락은 웃돌았으나 시장에서 전망했던 보합세에 못 미쳤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휘발유 가격이 떨어져 하락에 힘을 보탰습니다. 11월 휘발유 가격은 전월에 비해 0.7% 떨어졌습니다. 이에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달에 0.1%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10월 0.2% 상승에는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 연합,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구성 합의가 결정되면서 메르켈 총리의 3선도 확정됐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지난 9월에 열린 총선에서 41%의 지지율을 얻은 기독교 민주당과 기독교 사회당 연합에 이어 26%의 지지율로 2위를 차지한 정당입니다. 대연정 구성 합의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오는 17일 열리는 독일 하원 분데스탁 회의에서 3선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며 내각 구성 명단도 함께 제출될 예정입니다. 아일랜드가 유럽 재정위기국으로는 처음으로 유럽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공식 졸업했습니다. 이로써 유로존 경기 침체가 막을 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국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가운데 아일랜드가 구제금융 조기 졸업을 선언하면서 문제적 재정위기국 가운데 가장 먼저 구제금융 꼬리표를 뗀 것입니다. 중국의 내년 경제 기본 청사진을 제시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13일 폐막했습니다.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 담긴 6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성장률 목표치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경제 정책도 고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주도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금리 자율화와 환율 개혁에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이제 12월 중순으로 접어들었지만 글로벌 증시의 산타랠리를 아직까지 찾아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주 17일, 18일 예정된 미국의 12월 FOMC를 앞두고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 무엇보다 관심이 쏠렸기 때문인데요.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뉴욕 증시 다우와 S&P 500 지수가 주간 기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고 지난주에는 나스닥 지수도 주간 기준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나흘 연속 내려서 1960선까지 코스피 턱걸이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 2주 동안 글로벌 증시에 부담을 줬었던 12월 미국의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 FOMC에서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글로벌 증시와 국내 증시 변동성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흐름 전망해 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최근 몇 주간 부쩍 확산된 가운데 FOMC가 드디어 오는 17일에서 18일 통화회의를 엽니다. FOMC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이번 주는 변동성 장세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 소폭 올랐지만 주간 기준으로 본다면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3대 지수 중에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이 됐고요. 나머지 지수는 좀 상승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예. 다만 유럽 증시는 이 12월 FOMC 회의 때 테이퍼링 개시 이런 우려 때문에 소폭 하락한 그런 흐름이 금요일 장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뉴욕 지수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다우 지수는 0.1% 상승한 15,755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06% 올랐습니다. 4,00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수 변동이 크지 않았는데요. 0.01% 하락한 1,775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요일 시장의 움직임은 지수 변동이 크지 않은 장세에서 이번 주 들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연준의 금리 주간을 대비하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지표 발표도 있었습니다. 11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0.1% 하락이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보합 수준을 예상을 했는데요. 이보다는 소폭 떨어진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10월에 0.2% 하락보다는 다소 낙폭이 좀 줄어든 수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솔린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를 좀 끌어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에너지 가격의 75%를 차지하는 가솔린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솔린 가격이 11월 전월 대비 0.7% 하락한 부분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끌어내는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은 12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내년으로 이것이 이제 조금 더 미뤄둘 것인지 오락가락 갈피를 현재까지도 못 잡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주말에 하원에서 내년 2014 회계연도의 예산안이 하원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상원 표결이 현재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표결이 무난하게 지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상원에서 차기 연준 의장인 옐런 의장의 투표 표결이 이번 주에도 있을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FOMC 회의가 중요한 그런 대목이겠지만 옐런 의장의 인준 표결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는데요. 영국 지수가 0.08% 내려갔고 독일 지수는 0.12%가 하락이 됐습니다. 프랑스의 깍그 지수는 0.23%가 내렸고 이탈리아 MIB 지수는 지수 변동이 큰 변동이 없는 강보합세로 유지가 됐습니다. 역시 유럽 증시도 연준 그 금리 주간에 대한 대비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종목별 흐름에서 좀 두드러진 내용으로는 프랑스의 푸조 시트로잉이 이틀째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목요일 날은 7.6%나 하락했고 금요일 날은 13.4%나 하락이 됐는데요. 이 푸조 시트로잉은 프랑스의 자동차 매기,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은 이런 가운데서 현재 푸조 시트로잉의 지분을 7% 가지고 있는 GM이 이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매우 크게 흔들리는 이런 점이 지난 주말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모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올해 마지막 12월 FOMC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밖에도 또 제닛 옐런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의 상원 인준 표결이 남아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라는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주에 올해 마지막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테이퍼링 카드를 꺼내들게 될 것인지 투자자들의 관심은 가장 크게 몰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소 좀 지겨워하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달 내내 증시의 움직임에 이 그림자가 계속적으로 현재 들이우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뉴욕 증시의 산타 랠리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전망도 있는데요. 역시 이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버냉키 의장이 주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옐런 부의장의 입김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소폭이라도 약 50억 달러 내지는 100억 달러의 테이퍼링 개시, 양적 완화 축소가 나오더라도 그 당위성에 대해서 시장이 일진일퇴 이런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수 있을 정도로 최근 경제 지표는 상당히 좋은 수치가 계속 발표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가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내년도 1월과 3월의 테이퍼링 개시 시점을 현재 점치고 있지만 최근에 발표됐던 11월 고용지표 비농업 부분 일자리 수가 20만 명을 상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도 7%까지 현재 떨어진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인트루이스 총재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12월 테이퍼링을 개시하는 것이 적절한 시점으로 본다라고 얘기한 점, 비둘기파의 그 의중이었지만 이런 점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옐런 의장이 자신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고 한다면 내년도로 개시 시점은 좀 2월 될 수는 있겠지만 12월에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주 이 연준의 금리 주간을 앞두고 시장의 변동성은 좀 줄어들겠지만 이후 결과를 놓고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을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이퍼링 개시 시점은 내년 가능성이 당장은 가장 큰 상황이지만 12월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변동성 좀 체크하시는 거 좋겠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12월 FOMC에서 정작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하고요. 이분들의 성향은 또 어떤지, 최근에 그 발언 동향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두 12명이 투표를 합니다. 의장과 네. 부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연방은행 총재가 5명, 네. 그다음에 연주위원이 5명. 이렇게 네. 12명이 이 표결에 참여를 하는데요. 이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연준 위원들은 부의장과 의장의 의견을 많이 두둔해 주는 쪽이라고 보겠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비둘기파가 많은 이런 그 흐름이라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양적 완화 축소 이런 조기 개시는 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이 내용이 많이 바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들은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그 다음에 캔사스, 그 다음에 보스턴 이렇게 4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뉴욕의 윌리엄 더들리 총재는 뉴욕 연방은행이 영구 회원권, 영구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이 아니라 지속적인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연준 의사 중에 중립파로 분류가 됐던 세인트루이스의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12월에 그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개시를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고용지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좋은 추세로 나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12월에 개시를 해도 무난하다라고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소 변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카고의 찰스 에반스 총재는 언론에 많이 그 공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난주에 한번 언급이 있었습니다. 약 몇 개월간의 추가적인 경제 지표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혀서 이번 양적 완화 축소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윌리엄 더들리 총재, 그 다음에 보스턴의 에릭 로젠그린 총재는 8월 이후에 시장이나 언론에 자신의 의사를 현재 개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인사들이 어떤 그 자세와 스탠스를 쓰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매파인 캔사스의 에스터 조지 총재는
그 이전에도 양적 완화 축소의 필요성을 개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테이퍼링 개시에는 찬성 입장을 내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도파와 매파, 비둘기파 이렇게 2대 1대 2로 나누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옐런 의장과 현재의 버냉키 의장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번에 테이퍼링이 나올지 아니면 내년으로 2월이 될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냉키 의장과 그리고 지금 제닛 옐런 현재 부의장의 성향을 조금 감안을 해본다면 비둘기 쪽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도 있겠나요? 2대 1대 2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거의 동수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연준 의원과 의장과 부의장의 그 의사 표시 이런 네. 부분이 상당히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7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미국의 12월 FOMC에서 의결권을 지니고 있는 연준 위원들과 그리고 연은 총재들의 성향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감이 조금 오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는 일본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내년 일본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달 초에 발표를 했었던 5조 5천억 엔 규모의 경제 대책이 효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시장에서 보는 반응은 좀 비판적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비판적이고 네. 정부 쪽에 이제 스탠스를 같이 쓰는 쪽에서는 한번 해보자 이런 입장인데요.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소비세 인상을 그 이전에도 두 번의 총리가 인상에 나섰다가 이 역풍으로 인해서 낙마한 이 상처가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 때문에 내년도 4월 1일 날 이 소비세 인상이 어떻게 증시나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까 이것은 이제 걱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15일 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내년도 일본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에 1%에서 1.3%로 일본 정부가 상향 조정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5조 약 5천억 엔의 그 막대한 정부의 경기 대책이 이 소비세 인상의 부정적인 그런 흐름을 상쇄할 것으로 현재 정부는 내다보고 있지만 이 소비세 인상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민간은 좀 그 어려운 부분이라고 현재 꼬집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그 BOJ가 그동안 발행했던 채권의 차환 도래가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BOJ가 많이 커버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임금 인상 동료의 게이달렌, 정경련을 중심으로 임금 인상의 속도감이 나올 수 있느냐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글로벌 이슈 진단 순서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시간 세워보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장 출발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한 주간에 예정돼 있는 경제 일정들 모두 짚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해드렸지만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부담감이 남아있는 한 주였습니다. 국내 증시 2주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요. 지난주 나흘 연속 내렸어요. 196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지난주도 좋지 못했죠. 네. 2주 연속 약세를 띠면서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또 중국 증시, 그러니까 중국 공작 회의에 대한 부담감으로 네. 조금
하락을 좀 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피가 이제 중요 지지 라인이 좀 불안해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1947포인트까지 갔다가, 다행히 긴 꼬리가 나오면서 마감했습니다만, 일단, 좀 더 지지력 테스트를 좀 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더 좋지 못하죠. 먼저 500포인트가 붕괴되는 바람에 500포인트 붕괴된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이 추가적인 하락을 연출시켰다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라는 걸 다시 반증했던 한 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강한 매도로 지난주에 대응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지난주 보신다면 이제 경기 방어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좀 엔화에 대한 엔화 약세, 워낙 강세된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까 이제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었다고 했는데, 은행주도 환율에 대한, 반대로 환율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강세를 띄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주간의 국내 증시 흐름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국내 증시 영향을 줄 만한 경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할 차례인데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기다렸던 일단 FOMC 일정이 예정돼 있어요. 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중요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FOMC 회의 결과가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의 11월 HSBC 제조업 PMI 지수, 그 유로존 12월 제조업 PMI 지수, 유로존 12월 서비스업 PM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도 11월 산업생산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2월 17일에는 이제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지수, 미국 11월 CPI 지수, 그리고 미국 3분기 경상수지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날 이제 FOMC 회의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12월 18일 수요일에는 일본의 11월 무역수지, 11월 수출 동향이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주간 NBA 주택 융자 시청자 수, 그리고 미국 11월 건축 허가, 그 미국 11월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이제 이날 이제 미국의 FOMC 회의, 올해 마지막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2월 19일 목요일에는 유로존 10월 경상수지 동향, 미국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지수, 미국 11월 기존주택 판매 지수, 미국 11월 선행 지수,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12월 20일에는 미국 3분기 GDP 동향, 미국 3분기 개인 소비 동향, 그리고 미국 3분기 주요 개인 소비 지출 동향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11월 BOJ 금융정책 회의를 하고요. 일본 유로존은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미국의 FOMC에 더해서 더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주말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끝났는데, 네. 그와 연결해가지고 12월 HSBC 제조 PMI 지수하고 유로존 12월 제조 PMI 지수가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미국 12월 NAHB 주택시장 지수하고 미국 3분기 경상수지 동향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수요일 저녁이 되겠지만 이제 어쨌든 미국 FOMC 회의 결과 네. 동향이라든지 미국 주간 NBA 주택 신청자 수, 그리고 장중에는 이제 미국 1번 11월 무역수지 동향 발표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에는 이제 미국의 12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하고 미국 11월 선행지수, 그리고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에도 좀 중요하게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3분기 GDP 동향, 미국 3분기 개인 소비 동향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본의 12월 BOJ 금융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발표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 유로존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를 좀 관심 있게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번 주 중요하게 챙겨봐야 할 경제 일정들, 지표들 모두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국내 증시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번 주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지지력 테스트를 하는 한 주였다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번 주는 일단은 중국의 공작
회의 결과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긍정적이라서 엄청 좋게 나온 건 아니지만, 기존의 틀을 유지한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 뭐 중국 증시 지난 금요일에는 4.2% 급등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수요일 저녁이고 우리나라 시장으로는 이제 목요일에 반영이 될 건데, FOMC 회의 결과가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나올지 부정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은 시장에 충격을 좀 줄 수 있다는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증시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라면은 코스피 같은 게 여전히 195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를 계속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500포인트 회복이 좀 중요하다. 500포인트 회복을 못한다라면은 조금 코스닥이 상당히 좋지 못한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지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0포인트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외국인 수급이 지금 좀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뭐 산탈랠리고 뭐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네. 외국인이 이제 이번 주 FOMC 회의 결과가 끝나고 나면은 좀 수급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관심 있는 업종군들은 일단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각 업종 내에 낙폭 가대주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뭐 현대차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보신다라면은 관련 그 업종 내에서도 다른 종목 대비 더 많이 빠진 종목군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 충격이 발생을 해서 이들 종목이 군들이 한 번 더 빠진다라면은 그때부터 낙폭과대에 대한 매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면서 한 주를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 주 FOMC까지 이벤트가 마무리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얼마나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외국인들의 매수 여부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 민감주의 반등 여부도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고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증시 미스터리 시간입니다. 최근 들어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분할 이후에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 자체는 신저가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세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상태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업황 자체는 어떻습니까? 최근 들어서 워낙 강세의 분위기는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유가 하락이라는 급격보적까지 같이 맞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는 크게 빠지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환율에 대한 워낙 강세 분야는 이 대한항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 이런 유가 하락에 대한 가장 큰 수혜주가 바로 이런 항공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환율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환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한번 보시면 꾸준히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는 1052원 60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바로 원화가 강세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입출국
수의 증가 자체로 상당히 항공주 자체가 곽강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물론 환율 원화가 약세 기조에 들어갔을 때도 관광객들은 꾸준히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환율의 이런 강세 국면 자체는 좀 더 업황 자체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환율에서 지금 대한항공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상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국제유가를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국제유가도 한번 보시면 현재 박스권을 어느 정도 지금 100달러, 106달러에서 107달러 부근으로 박스권 상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저점은 높아지고 있는 상태지만 현재 96달러 55센트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아직까지는 유가도 저렴한 단계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저렴한 유가 자체는 항공주의 또 다른 모멘텀, 또 다른 이익권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는 지금 아직까지도 크게 빠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분할 이후에 현재는 신저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이 대한항공의 빠지는 주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딴 데 있는 것일까? 한번 실적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항공의 연도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보시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까지 2013년은 예상이고요. 이런 모습 봤을 때 매출액은 크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업황이 좋든 안 좋든 꾸준히 이익은 창출되고 있는 상태구나 라는 부분인데 하지만 영업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큰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상당히 높은 관점에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전환이 되고 거기에 적자가 지속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개 더 보셔야 되는 것은 OPM, 바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기업은 말 그대로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런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실적적인 부분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변수란 게 찾는다면 바로 얼마 전이었죠. 한진해운 홀딩스에 1,500억 원을 대여를 해주겠다고 결정한 뒤에 주가는 크게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대한항공의 투자자들이 바라는 부분은 자기 살림부터 먼저 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에게 다시 한번 더 대여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보이기를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현재 한진칼과의 분할 이후에요. 한진칼 같은 경우에 또 진에어라는 저가 항공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저가 항공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국내선이라든지 장기 노선 말고는 크게 지금 매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가 추이 보면서 앞으로의 전망을 잠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술적 분석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차트를 한번 크게 볼게요. 자,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현재 월봉상의 모습을 보시더라도 현재 이 지점 바로 24,000원, 27,000원대 이 부분 자체가 가장 큰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세를 처음으로 내기를 시작했던 그런 구간이 바로 이 27,000원대고요. 한 번에 저 지지 구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리고 또다시 2013년 말에 또다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거죠. 자, 이 두 번의 지지 테스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대한항공에게는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왔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업황은 긍정적이나 지금 현재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기대감 자체는 줄어들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한항공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지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다시 한번 바꾸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지지에 대한 테스트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좋겠고요. 이렇게 급하게 쫓아가시기보다는 하단에 있는 이 지지선 자체가 한 번 더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이 가격대 바로 26,000원에서 27,000원 이 밴드고요. 이 밴드가 지켜주고 다시 한 번 더 상향 추세로 돌아선다면 그때는 우리는 매수 기준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지만 힘없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연속해서 나온다면 그때는 대한항공 갈 길이 상당히 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시 35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제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는 글로벌 이슈의 숨은 의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시작하는데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당백 그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합니다. 라운드 1, 레디, 고!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가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축소 결정은 내년 1월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닥터둠으로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이끄는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전망이었는데요.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지는 않다라고 판단하면서 출구 전략도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해야 할 때다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자산 매입 규모를 조금 축소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루비니는 그 2008년도에 금융위기를 네. 마친 사람이죠. 닥터둠이 2명인데요. 마크 파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먼데이, 그 다음에 루비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기, 두 개 사람이 이제 그래서 둠으로 유명합니다. 그 루비니 글로벌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내년 1월로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양적 완화 축소가 지금은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1월이 돼봐야 알겠죠. 물론 이제 내일을 가기 전에 이번 주가 이제 또, 많은 대다수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이번 FOMC에서 시작이 될 거다.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에반스 룰인 실업률 6.5%에 대한 부분이 이제 거의 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7% 가니까 실업률이 7%니까 6.5%까지 가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본 생각을 전제하에 뭐 양적 완화 축소 얘기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닥터든 루비니는 1월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그 요번 주에 지나가 봐야 되겠지만 저는 양적 완화 축소는 일단 상반기에 된다 그러면 4월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연말 정도를 바라보고 있죠. 뭐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이 아직 회복됐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미국 대통령이 보는 입장이나 자네 델런이 보는 입장에서 정말 회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학 논리로는 뭐 맞죠. 수치를 정해진 수치 내에서 뭔가 한다 그런다면 그거는 맞지만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살아날 때 더 확실하게 살려놔야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업하시는 입장에서는 벌릴 때 확 벌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 하시죠? 그것처럼 경제도 살아날 때 완벽하게 살려놓고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마 한다면 지금에서의 어차피 양적 완화 축소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니겠느냐. 적어도 조금 더 시간을 끌어서 시장의 버블을 좀 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12월 테이퍼링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상반기라면 한 4월 정도 시작이 가능할 것 같고 하반기라면 연말 정도에야 테이퍼링 실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힘을 실어주는 건 이제 요새 실업률입니다. 7%까지 떨어지면서 에반스룰인 6.5%까지 금방 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한 가지 더 테이퍼링에 힘을 실어주는 변수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라운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Round 2. Ready, go! 미국의 2014-2015 2년 기간 예산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미국 상원은 17일 심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미국의 민주공화당 양당의 예산 협상팀이 마련한 예산안이 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상원과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인데요. 상원에서는 FOMC 시작하기 직전에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또 12월 FOMC 시작할 때 양적 완화 축소에 조금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 정부 예산안 문제가 잘 될 거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 셧다운일 때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내년도죠? 내년도에 중간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이 완전히 참패를 할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두 번째 협상에서는 그냥 너무 빨리 될 거다. 아마 그런 얘기를 제가 아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결국 그 예상대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 그 재정절벽 문제는 아직 타협을 못 봤어요. 물론 이것도 뭐 쉽게 갈 겁니다. 왜 이것을 또 쉽게 못 가게 되면은 중간 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하게 되면은 정권도 내줬지만 의회까지 내줘야 되는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공화당 입장이라서 아마 잘 해결은 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 그 재정절벽에 대한 문제, 정부 상한 문제까지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은 결국 FOMC도 지금 이 부분을 좀 감안한 부분을 아마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미국에서 문제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해결됐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이 FOMC 회의의 영향을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 정부 부채 상한 문제 등 문제는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2월 FOMC 전에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FOMC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김동섭 이사님의 정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 함께합니다. Round 3. Ready, go!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추가 금융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 2년 안에 물가 상승률 2% 달성 어렵지 않겠느냐 회의론이 나오자 이러한 회의론에 조금 반영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가 완화 조치도 피하지 않겠다. 이 물가를 안정하게 될 때까지 통화 확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뜻을 일본은행 총재가 밝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모습이 좀 나와야 되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어떤 강력한 립서비스 하나가 시장을 이끌어주는 상황. 지금 엔화가 104엔까지 올라왔죠. 물론 이제 이것이 일본 경제를 살려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엔 독입니다. 일본도 어차피 수출을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만 수입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지금 인플레이션도 수입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식료품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일본 경제나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파이널 타임즈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스토리가 없다는데 막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쓰고 있고요. 하지만 일본이 더 할 수 있는 사실 양적 완화는 없습니다. 있다면 지금과처럼 매달 우리나라 돈 한 70조 정도 국채 매입하는 거를 조금 늘리는 것 정도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하지만 그들의 의지가 시장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에 또 소비되는 부분만 해결한다면
아마 그들의 뜻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 또한 열어두시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들의 어떤 언급으로 인해 사실 엔화가 너무 약세가 돼서 우리나라 수출 경기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볼 때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124엔대에서 지켜낸 것을 본다면 이런 부분은 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에서 지금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스처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쓰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인 엔저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원 물가가 조금 오르고 있다는 것 본다면 일본의 이러한 정책들이 시장의 에너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입장. 앞으로의 긍정적인 흐름도 전망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월요일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